작년 말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엄청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며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4대 천왕 기업으로 불렸던 기업인데, 그런 넷플릭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기업인 디즈니가 작년 말 갑자기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의 우리도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넷플릭스에게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앞으로 벌이게 될 그 우주 전쟁의 축소판이 바로 한국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지 지금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쿠팡이 그렇듯 넷플릭스도 대박이 났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 오른쪽 끝이 올해 증가폭인데, 막대가 혼자 삐죽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년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고작 34만 명이던 가입자가 2019년 말에는 200만 명,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한 계정당 최대 4명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도 전혀 억측이 아닙니다. 아무튼 넷플릭스는 지금 겁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넷플릭스에게 있어 바로 대한민국이 최고의 VIP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입자 규모나 매출로만 보자면 한국은 그리 중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북미의 경우 현재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는 6,900만 명을 넘은 상태이며,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살짝 앞서는 수치이긴 하지만 3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며, 유럽의 경우 약 3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왜 한국이 넷플릭스의 VIP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즈니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벌이는 게임은 한마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우리 아베가 7개 먹고 신지로가 3개를 먹으면 남은 사탕의 수는 제로가 됩니다. 만약 신지로가 사탕을 더 먹고 싶으면 아베 것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정해진 수를 두고 여럿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는 것, 일종의 땅 따먹기 싸움 같은 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말 사업을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가입자를 가져오겠다는 건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서로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용자들이 중복 가입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한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안 그랬으면 디즈니 플러스가 사업 발표를 한 직후 그 잘 나가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10% 넘게 수직 낙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2조 원 주고 구입한 후 5년 만에 10조 원 넘게 벌게 해준 마블과 전 세계 최고 엄마도 못 말리는 충성팬을 두고 있는 스타워즈 군단, 그리고 리마스터링을 거친 주옥 같은 그 디즈니 클래식 명작들, 게다가 얼마 전 우리 돈 80조 원이나 주고 인수한 헐리우드 대박 흥행 작품들의 살아있는 라이브러리인 폭스까지 몽땅 거느리고 있는 우주함대 디즈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나름 떡볶이집 장사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종원이 앞, 옆, 뒷건물 모두 매입하고서는 떡볶이 타운을 만들겠다며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제로섬 땅 가운데 절반 정도는 5년 안에 디즈니에게로 내어주어야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디즈니 플러스는 유럽에서 런칭을 하면서 단 하루 만에 10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넷플릭스도 그냥 동네 서클도 아니고 가만히도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사업 발표가 있기 직후부터 1년에 거의 25조 원 가까이 쓰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로컬 콘텐츠 제작입니다. 로컬, 즉 해당 국가나 지역의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미 지역은 넷플릭스가 접수한 상태이며, 유럽은 땅 크기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그리 성장 메리트가 없는 데다 어차피 디즈니에게 절반은
빼앗길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장이고, 사람이 가장 많은 인도는 폭스가 인도 시장을 이미 독점하고 있던 핫스타를, 그 핫스타를 가지고 있던 폭스를 쿨하게 인수하면서 자동 인수하게 되어 일찌감치 손절했고, 중국은 원래 유튜브를 포함 외국 미디어 플랫폼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인구수도 엄청 많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충분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디즈니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약 10년 내 세계 미디어 패권은 누가 아시아 지역을 더 많이 먹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초에 넷플릭스는, 그리고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일본이 넷플릭스의 최대 수혜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 탑3 경제 대국이자 문화 대국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나 그 외 모든 것이 그렇듯 문화 콘텐츠 제작 인프라나 감각,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인프라 역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냥 자국용 콘텐츠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어른들 어릴 때에는 드래곤볼, 북두신권, 슬램덩크 등 끼고 살았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흥행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고민을 합니다. 그럼 어디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지를, 그리고 아주 쉽게 그 새로운 파트너를 발견합니다. 예로부터 예의가 바르고 파도와 태풍을 막아주는 동쪽으로 아주 기다란 천연 방파제를 가진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이 나라 문화력이 거의 끝판왕입니다. 알고 보니 BTS도 이 나라 아이돌이고, 요즘 엄청 뜨고 있는 불핑도 그렇고, 자국 내에서 만든 드라마가 미드 뺨치도록 재미있고 퀄리티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아 전체의 콘텐츠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때 드라마 장금이가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시청률 90%까지 기록한 적도 있고, 주로 아줌마들이어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한국 싫어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온 두 왕자 욘사마와 변사마는 일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K-팝 음악에다 K-푸드 유행까지 더해져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가 하나의 인기 브랜드 또는 연예인처럼 되어버려 아시아 전체의 그 엄청난 문화 식욕을 리드하며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넷플릭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을 선점하는 것인데, 한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컨텐츠 제작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로컬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한국형 컨텐츠만 주구장창 잘 만들면 그게 알아서 아시아의 각국으로 인기리에 수출되기 때문에 따로 로컬 제작도 할 필요 없이 한국이 아시아 시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국가별로 많은 수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대신 그냥 많은 수의 한국 컨텐츠만 제작하면 그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도 제일 큰 베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 말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1, 2, 3위가 모두 한국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도 1, 2, 3위가 모두 한국 드라마이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1, 2, 3위 모두 한드이고, 홍콩 역시 1, 2, 3위 모두 한국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1, 2, 3위는 킹덤,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이 세 작품들이 사이좋게 순위를 왔다 갔다 하며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와 1년째 경제 전쟁 중이며, 그쪽에서는 노골적인 혐한을, 또 우리 쪽에서도 당연한 반일과 불매운동을 양쪽 다 거의 범국민적인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제 7월 1일 일본의 넷플릭스 순위입니다. 1위가 사랑의 불시착, 2위가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3위가 사이코지만 괜찮아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경우로 치자면 밖에서는 불매운동 소리 높여 응원하고 G7 가입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일본 정치인들 욕하면서 집에 딱 도착하면 샤워한 후 무인양품에서 사온 타월로 몸 닦고 유니클로 내복으로 갈아입은 후 냉장고에서 시원한 아사히 맥주 꺼내어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 소니 텔레비전 켜고 후지 TV 보는 격입니다. 일본 분들이 겉과 속이 다를 줄은 알았지만 속안이 이렇게까지 코리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일 간 이 시국에 한국 컨텐츠가 일본 시장을 이렇게까지 조용히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으로부터 문화 컨텐츠를 내려받는 것에 있어 거부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마치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당연하고 편안해
불안해 보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데려다줄 또 하나의 거대한 다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디즈니도 이 상황 잘 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코리아에 투자 몰빵해서 곧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누가 더 한국에 투자 많이 하고 한국 콘텐츠 더 많이 만드나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책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츠 교수는 1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그래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이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프렌츠 교수는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KSS-3 잠수함의 다음 번 배치 의회 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 해군의 F-35B를 포함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항공기 발진, 이 가능한 LPX 항공모함 개발 계획은 이 방향에서 필수적인 단계라며 마찬가지로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 인수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태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프렌츠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당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서 자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주의를 기울여야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의 사드 시스템의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주와 일본 역시 모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중시하지만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자국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조선소에 특수선 함정 건조 지행 캉캉 철판을 두드리고 연마하는 소음과 크레인이 움직일 때 나는 지지대 위 근로자들은 왜 행세를 가라앉혔다. 입안에 쇠를 머금은 듯한 맛이 났다. 전라자 수영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역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오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 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세워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특수선 건조장은 지붕 가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특수선 건조장의 빗장을 이례적으로 서울경제에 열었다. 수선 함정 건조 작업장은 한국 해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밤 정건조장에 들어서자 8년 임무를 마치고 설기 수명이 다한 부품 등을 교체하는 창정비를 위해 돌아온 장보고급 잠수함 박위함이 시야를 선체에 새로 배칠한 검은색 특수 페인트와 수많은 인물을 거치며 빛이 바랜 기존 페인트의 명암 대비가 뚜렷했다. 박위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였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30여 년 전 독일 엔지니어들을 어루고 달리며 기술을 배우고 밤낮 없이 만들어낸 땀의 결실이었다. 맞은편에는 박휘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다. 이 선박은 장보고 3 급배치 1대의 반함. 전략적 의미가 큰 신형 함정이어서 21세기 거북선으로도 불린다. 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근로자들이 심혈을 사다리를 올라 내려다본 갑판에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이 수직 발사관을 통해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서 최대 사거리 1500km의 미사일을 쏴 저 전략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 장보고 3는 비주 전지 추진 재래식 잠수함이 매일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 것과 달리 에이프라고 불리는 공기 분류 시스템을 바닷속에서 3주 이상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 함정 건조 장박바다가 보이는 안비역에는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경남 함이 올해 12월 인도전 시운전 평가를 위해 정박해 있었다. 길이가 120m에 달하는 큰 배이지만 날카로운 선수 덕분에 날렵해 경남함은 대공대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다. 수중 방사 소음 감수를 위해 가스 터빈과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DJ 전기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갓 합체된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81년 방산업체 지정과 함께 약 40년간 국내 해양 전체 직원 2만 8천 가운데 약 2,000명이 특수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함정 설계 기술 인력 최대 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선 사업은 수주 가뭄에 시달릴 때 단비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방산 부문 수주익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오성군 특수선 사업 담당 수상함 PN 부장은 특수선은 정부와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선보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성가가 비싸고 건조 경남 한 척이 3,500억 원인데 24,000톤 6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비용은 2천억 원 내 인점을 고려하면 성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고했던 특수선 사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들여와 야할 장비의 수입길이 막혔고 이를 시운전할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입국이 제한된 탓이다. 생산 공법을 바꿔가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도가 지연되면 하루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한 위기다. 수출 길도 좁아졌다. 유수준 특수선 사업본부장은 주요 수출국의 호위함 수출을 위한 제안서를 내고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며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수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됐던 수출 물량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이 발주할 차세대 첨단 수상함들의 기대를 걸고 있다. 해군은 주변국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차기 구축함 통합 화력함호함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비해 함 정용 전기 추진 체계를 선제 개발했고 가상현실 자동화 체계 등 스마트 함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 입찰로 사업을 발주했지만 의도치 않게 대우조선해양에
잠수함을 현대중공업의 수상함을 전문 생산하는 구조로 발주를 내면서 양사 모두 기술 인력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유 전무는 잠수함과 대형 전투함 연구 개발과 건조에는 대략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인력의 토태는 불을 보듯 현재와 같이 한쪽에 치우친 사업 구도가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에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에서 기술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유 전무는 서방의 전유물인 잠수함과 대형 전투함의 국내 독자 개발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술 경쟁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 해군, 해양 해군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KTX 기본 설계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발 사업은 해군 핵심 전력으로 운영할 전투함을 그간 축적된 국내 선박 건조 기술과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의 독자적 구축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BTX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 함정으로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 구축함의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니 이지스함. 방위사업청은 최근 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춰 안정자 동화체계, 전기 추진 체계 등을 적용하고 향후에도 성능 개량 등이 용이하도록 개발함으로써 해군의 작전 운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 설명회 제안서 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례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년 후반기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된다. 2024년부터는 성3 설계와 선도암 건조가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총 6척의 KTX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사업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당 가격이 1조 원을 넘으며 총 사업비는 7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통상 기본 설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구축함 건조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따라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치열한 수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다양한 군함 건조 능력을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